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에 인생이 뒤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날 분 역시 그런데요.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고 평생 이과 문턱도 밟아보지 않았던 분인데 어느 날 잎사귀에 붙어있는 애벌레 한 마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40살에 늦깎이 생물학도가 되고요. 대학원을 거쳐서 곤충학 박사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리워지는 곤충학자, 곤충의 밥상을 차려주는 곤충들의 엄마인데요. 오늘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곤충학 박사, 우리곤충연구소 정부희 소장을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어 교사 되려고 하셨다고? 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어쨌든 영어 교육과를 나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부임해온 그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제가 산골 학교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꿈이 영어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네요. 네,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그때 이제 영어 교육과로 영문과를 안 가고 영어 교육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셨어요? 선생님이 못 됐죠.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 시절만 해도 이제 이 사범대를 나오면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어느 학교든 이제 부임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과 이제 이게 육아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내 애는 내가 또 키우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임용을 기다리다가 전업주부로 이제 들어앉게 됐습니다. 그 시절 40년 전 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무슨 애벌레를 보셨다고? 40? 네, 그러다가 이제 영어 선생님의 꿈은 접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유적답사를 다니게 됐어요. 폐사지도 가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절도 가고 우리나라 유적이 숨겨 있는 곳은 곳곳에 이제 다니다가 아니, 특별히 그렇게 아이들 교육 가운데 유적답사를 일부러 목적의식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화강암, 이 돌을 보면은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허허.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고고학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다녀보자 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다가 우연하게 그때만 해도 자연 환경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폐사지에 가면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태계에 비로소 발을 들여놓으면서 야생화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야생화. 네. 그러다가 겨울 되면은 야생화가 없으니까 철새, 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 되면은 버섯도 피어나잖아요. 버섯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 속을 아니면은 들길을 다니면서 어느 식물 위에 어느 곤충이 있는 거예요. 특히 애벌레. 얘네들이 있는데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어느 비슷한 식물에는 꼭 어느 곤충이 오더라는 거죠. 그 당시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를 보는 순간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 모습에서 내가 얘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구나. 이제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이제 호기심이 많이 생겼었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한 방에 애벌레로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첫 시작은 화강암부터군요. 그렇죠. 네, 화강암부터 시작입니다. 화강암을 따뜻하게 느꼈다. 유적답사를 다니고 야생화를 발견하고 새를 보고 버섯을 보고 그게 애벌레로까지. 그렇죠. 이제 마지막 관문이 곤충이었죠. 왜냐하면 곤충이 종류가 워낙에 많고 몸 크기가 굉장히 작은 아이부터 큰 애까지가 있는데 작은 아이는 한 1.5mm 그 정도로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료나 도감이나 책이나 이런 걸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애벌레나 아니면 얼음벌레에 대한 호기심이 근데 보통 그 곤충 그중에서도 특히 애벌레는 특히
특히 여성들은 네. 다 징그럽다고 그러지 그렇게 그렇죠.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마 저는 운명인가 봐요. 네,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고 오히려 이렇게 동그란 그 머리가 얼굴이 이제 얘들이 아주 동그란데 그 동그란 얼굴을 보니까는 이게 인형같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어가는 모습이 꿈틀꿈틀 기어가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아주 가녀린 몸부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마음속으로 직접적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어떤 때는 얘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이렇게 다리가 좀 후들거린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어떤 떨림. 그 정도로 그런 전율이 것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곤충신이 저한테 내렸다. 예, 이렇게도 이제 농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나이 40에 네. 이과 공부를 새로 하셔서 그렇죠. 이제 대학을 가신 거예요? 대학원을 다시 이제 바로 대학원으로 그러니까. 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있는 자료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참에 좀 늦었지만 내가 한번 대학원에 가서 내가 연구를 해서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자. 예.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40살에 이제 대학원으로 생물학과 대학원으로 전과를 해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좀 어려웠죠.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 이과에서는 꼭 그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에 진학은 했지만 학부에 내려가서 그렇죠. 딸 같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필수 과목을 또 이제 듣게 되죠. 그러니까 대학원 과목 따로 듣고 그리고 학부에 내려가서 또 필수 과목 또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긴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박사까지. 그렇죠. 이제 박사는 몇 년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자랑인데요. 석사 2년에 끝내고요. 그다음에 박사 3년에 끝났습니다. 이야. 그래서 아마 국내 곤충학자 중에서는 최단 와. 기간에 아마 이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마 동기부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24시간, 25시간, 26시간 이렇게 예. 쓸 정도로 예.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는 또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눈만 뜨면 먹는 것도 거의 안 먹고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녀분들은 여전히 학교 다니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제일 힘들었죠. 심적으로. 왜냐하면 큰 아이는 고1이었고요. 작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었는데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전업주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는 사실 프로젝트였어요. 내가 아이들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 당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이제 뭐 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뭐 어디 여행도 데려가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하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자유를 쉽게 얻은 걸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방황을. 네.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은 컸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 동안 조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박사가 되시고 나서는 네. 고려대학교 곤충연구소 연구교수로 쭉 계셨고. 네, 이제 졸업을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는 이제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모교로 갔어요. 에코과학연구소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연구 업적은 이 대학원 시절에 석박사 시절에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연구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게 졸업을 하고 다른 곳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흐름이 좀 끊겨요. 그래서 나는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귀한 연구를 나한테 주어진 저는 인생 이모작에서 새로 얻은 그런 이 새 길인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취직을 포기를 해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제 제가 과감하게 취직 말고 연구 쪽이다. 네네, 연구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의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금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려대학교에 이제 곤충연구소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연구교수로 쭉 연구 일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또
구속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거기를 나와서 우리곤충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직접 제가 이제 만들어서 직접 만드신 거죠. 네네.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겁니까? 제가 연구하는 것은 버섯에 오는 곤충이에요. 버섯에 오는 곤충. 예, 버섯에서만 사는 곤충. 이것을 제가 버섯살이 곤충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정립을 했는데요. 예. 이 연구가 제 평생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섯살이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한반도에서만 사는 버섯에서 또 그 버섯을 먹고 사는 곤충.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버섯과 곤충의 연관관계, 그다음에 이 곤충들도 애벌레 단계가 따로 있고 어른 단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의 어떤 이런 줄 맞추기가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연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버섯에는 그렇죠. 어떤 곤충이 오더라. 네, 맞습니다. 느타리에는 뭐 어떤 버섯 벌레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벌레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벌레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연구 자료로는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아시아 동쪽에 이런 곤충이 이런 버섯에서 산다라는 이제는 자료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죠. 논문 발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곤충의 종류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많죠. 곤충의 종류가 지금 지구에서 사는 곤충이 100만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동물이 150만 종이니까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곤충은 한 16,000종 정도 됩니다. 그 곤충들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거는 어느 정도가 되고 수명이 가장 짧은 거 어느 정도가 됩니까? 수명이 짧은 종류는 우리 하루살이로 알고 있잖아요. 네, 하루살이는 한 5일에서 3일에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살고요. 그리고 길게 사는 아이들은 뭐 장수풍뎅이 아마 집에서들 아이들 많이 기를 거예요. 얘네들은 한 3개월 정도 어른벌레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곤충의 삶은 되게 짧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동안에 애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요? 인류를 위한 일이라면? 예를 들면은 꿀벌 우리가 잘 아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 꿀벌은 우리가 먹는 수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꽃가루 바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 곡물, 그러니까 뭐 과일도 그렇고요. 아무튼 인간들이 먹는 모든 그런 식량을 한 70% 이상을 꿀벌이 책임을 져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이내 인류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또 뭐 대체 식량이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요성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꿀벌처럼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곤충도 있지만 뭐 인간과 별 관계 없이 사는 곤충도 많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해충이다, 익충이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먼저 지구에 출현한 것은 우리의 선배는 인간의 선배는 곤충이에요. 곤충이 털을 잡고 살면서 이제 인간이 최후로 이제 들어온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곤충들이 먹고 사는 그런 식량들을 인간들이 자꾸 탐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곤충과 인간과의 식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들이 우리가 먹는 채소밭에 곤충들이 오면 이건 다 해충이다. 그러니까 뭐 소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곤충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의 터전인데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공존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 좀 우리가 양보를 하면은 그러니까 소독을 예를 들어서 2번 칠 거 1번 정도 치고 예를 들어서 상품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벌레가 먹은 자국이 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또 그 약 자체가 인간한테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거니까요. 부메랑이 돼서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죠. 예, 결국은 뭐 곤충이나 다른 어떤 그런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동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친 거지만 예. 결국은 인간에게 그게 부메랑이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한번 생각은 해볼 문제입니다. 네. 우리 정부희 소장은 곤충의 밥상을 차려주는 곤충 엄마라는 별칭이 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양평, 먼 양평인데요. 거기가 경기도, 저 강원도하고 약간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2014년에, 그러니까 지금 만 6년이 됐는데요. 거기 이제 사유지를 이제 곤충의 밥상으로 지금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뭐 뒷산과 그 앞에 마당이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곤충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버섯이 피어난 고목, 썩은 나무를 이제 그늘에다가 놔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식물을 많이 조성을 해요. 곤충들은 대부분 한 70% 이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배추 먹어. 나는 토끼풀 먹을게. 나는 아까시나무 먹을게. 이런 식으로 남의 밥상은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만 먹거든요. 그래야 또 경쟁이. 그렇죠. 오히려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원리를 이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곤충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한 200종 정도를 마당에다가 쭉 심었어요. 이야. 심었는데 이제 이게 땅이다 보니까 좋은 그 주변이 굉장히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풀씨가 날아와서 한 지금은 300종 이상이 그렇게 마당에서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나무와 풀들이. 그러면은 곤충이 어떻게 제가 곤충을 어디서 데려온 거는 아니고 저절로 찾아오죠. 그렇죠. 식물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를 찾아서 곤충들이 이제 마당으로 날아오는 거죠. 몇 종류 정도의 곤충이 와 있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보면은 한 500종,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500종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옵니다. 거긴 우리 박사님의 일종의 연구 공간도 그렇죠. 되네요. 제 야외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식으로 그 야외 연구소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거기 멸종 희귀 곤충들도 와요? 멸종 위기종은 없고 아주 희귀종은 있습니다. 어떤 것?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딧불이.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왜 깨끗한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전기불이 없는 곳에 이제 자란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반딧불이가 정말 많이 자랍니다. 처음에 제가 그 마당을 조성을 할 때는 황야지라서 반딧불이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6년 차가 되니까 6월 달 되면은 운문산 반딧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은 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날아요. 완전히 이렇게 왜 크리스마스 추리가 반짝반짝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깜빡이면서 한 30마리 이상이 마당 주변을 날아요. 그만큼 그 주변 환경이 더 좋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늦게 난다라고 해서 늦 반딧불이가 있어요. 늦 반딧불이가 지금 이제 초저녁에 날기 시작을 합니다. 네. 초저녁에 나는데 왜 늦이에요?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가을 정도 늦여름에서 가을에 그래서 늦반딧불 요즘 젊은 뭐 어린 친구들은 반딧불이 아예 보지도 못한 친구들 그렇죠. 많아요. 못 보죠. 저는 많이 봤는데 어렸을 때. 그렇죠. 그 시절이 그립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생태 환경이 왜 그렇게 없어졌어요, 반딧불이가?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제 전기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시골에도 지금은 가로등이 그러니까 너무 밝은 곳에서는 얘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반딧불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불을 깜빡깜빡이면서 날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짝을 찾는 신호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밝으면 그렇죠. 그게 불빛이 안 서로 보이는 못 찾는군요.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이 이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게 얘들이 사는 곳이 이제 깨끗한 물에서 사는 종도 있고 또 깨끗한 물이 없어도 육상에서 사는 종도 있어요. 그런 종들은 이제 약을 치게 되면 살충제를 치게 되면 제초제나 이런 거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땅바닥에서 그대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다 인간의 이제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올여름에 정말 기상 이변으로 네, 사상 최장의 장마가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곤충들은 어디로 숨어요? 곤충들은 대부분이 휩쓸려 나가서 죽죠. 어이구. 예, 그래서 사람이 힘들다 해도 곤충만큼 힘들까 싶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작은 몸, 커봤자 1c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몸을 어디에 지탱을 하고 숨냐면은 조그만 왜 그 풀잎 있잖아요. 그렇죠. 풀잎 아래로 들어가요. 그렇겠죠. 예, 그 아래로 들어가서 그 세찬 비를 피하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렇죠. 예, 떨어져 나가는 떨어지죠. 거죠. 예, 얘들이 이렇게 다리가 쥐는 힘이 세서 풀잎을 꼭 잡기는 하지만 뭐 불가항력적이죠. 이게 너무 세찬 비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휩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양평. 야외연구소 예 가봤더니 곤충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밤에 보니까 반딧불이는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는 다니더라고요. 깜빡깜빡거리면서. 예. 네. 곤충들은 근데 번식력은 꽤 좋지 않나요? 좋죠. 왜냐하면 얘들이 이 죽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의 영향을 워낙에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다산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곤충들은 대체적으로 200개부터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3,000개 알을 낳거든요. 예, 다산왕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은 알에서 이제 깨어난 애벌레들이 이제 자기 운명대로 예, 이제 살아갈 아이들은 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희생되는 아이들은 희생되고 네. 예, 그렇게. 예.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곤충은 그렇게 네.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성충 네, 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네, 네, 예. 거의 모든 곤충이 한 80%가 그렇게 하고 어. 한 17에서 20% 정도는 알, 애벌레, 그다음에 얼음벌레. 번데기 시절이 없군요. 네, 네. 어.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불안전 변태라고 하죠. 예. 요즘 날아다니는 잠자리, 그다음에 방앗개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방앗개비, 귀뚜라미, 얘네들은 모두 다 번데기 시기가 없어요. 그냥 알에서 애벌레로 지내다가 곧바로 얼음벌레로 그래요. 변신하는 아이들이. 근데 그 기간이 네, 애벌레나 번데기 기간이 뭐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제일 긴 게 그 매미 그쪽 매미 맞습니다. 그죠? 매미는 우리나라 매미는 이 땅 속에서 한 2년에서 4년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얼음벌레로 이제 땅 속을 탈출해서 육상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미 지역에서 사는 매미는 땅 속에서 17년을 살아요. 애벌레 상태로. 그리고 얼음벌레로 이제 변신한 뒤 육상을 올라와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우리가 17년 주기매미라고 불러요. 해마다 나오게 되면 얘들의 천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이게 17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면은 천적으로부터 좀 노출이 덜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오랜 고생 끝에 네.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네. 며칠 만에 죽는다. 예, 한 일주일 참 정도. 허망해요. 허망하죠. 맞습니다. 얘들이 얼음벌레가 사는 목적은 배를 잇는 일이에요. 번식이죠? 번식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알을 낳고, 그러니까 수컷은 짝짓기를 통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암컷에게 넘겨주고 암컷은 그 유전자를 받아서 수정시킨 후 알을 낳으면은 암컷의 임무는 끝이에요. 예. 그 시끄럽게 우는 거는 다 짝짓기를 위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수컷이 주로 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레나다다. 그러니까 매미도 수컷이 울고 이제 지금 이제 매미가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얘들은 아주 더울 때 우는 아이들이고 날이 선선하면은 귀뚜라미. 네, 귀뚜라미. 그렇죠. 귀뚜라미가 좋아하는 온도는 한 24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밤에 나가면 우는데 이제 운다는 표현보다는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표현이 그렇죠. 났죠. 네,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암컷이 찾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노래하는 아이들은 암컷이 오로지 그냥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나가서 이 손전등을 켜서 이렇게 예. 한번 비춰보면은 귀뚜라미 암컷만 길 위에서 걸어 다녀요. 예, 왜 그러느냐? 수컷은 돌 틈에서 울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소리가 더 우렁차게 들려야지. 아, 공명대라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돌 틈이 있으면은 이게 공명음이 생기잖아요. 확성기 역할을 하니까. 수컷은 짝짓기 하면 죽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짝짓기를 여러 번 한 후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다음에 수컷은 죽고 그다음에 이제 남컷은 알을 낳고 죽습니다. 네. 귀뚜라미 경우에는 이 자기의 정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보통의 곤충들은 직접 전달을 해주거든요. 몸속으로 넣어주는데 얘들은 선물 포장을 해요.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뭘로?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는 여러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컷 몸속의 단백질을 그런 것들을 이제 분비물을 이제 이걸 바깥으로 분비해서 먹을 걸로 네, 그것을 이제 정자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의 배꼽무늬에다가 붙여줘요. 그 암컷이 그걸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정자는 암컷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 포장된 그 선물 꾸러미, 단백질 덩어리는 암컷이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을 더 잘 낳고 그다음에 튼튼한 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또 귀뚜라미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수컷의 경우는 귀뚜라미가 자기 사실 목숨을 내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귀뚜라미에게도 천적이 있잖아요. 얘들만 노리는 기생파리가 있어요. 신파리라는 녀석인데 얘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정확하게 그 음파를 정확히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는 곳을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요. 그렇죠. 얘들이 낙엽 속에서 울든 돌틈에서 울든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알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알에서 파리 애벌레는 구더기라고 부르잖아요. 예. 구더기가 이 귀뚜라미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머나. 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살아있는 채로 점점 자기 몸을 파리에게 내주면서 죽어가죠. 네. 아이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얘기거리가 있었겠어요. 곤충 이야기는 천일야화입니다. 종마다 다 자기만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흔하게 보는 귀뚜라미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또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목표는 그러면 그 국내 버섯에 오는 곤충의 체계도를 그렇죠. 완성하는 것.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제 쭉 이어가야죠. 그래요. 또 재미난 곤충 얘기도 계속 들려주시고. 네. 이제 뭐 저술도 계속 이어가고. 그럼요. 네. 우리 곤충연구소 정부희 소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